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렇게 제 직업을 밝히면서 특별한 애정은 아니더라도 늘 무던하게 일해왔던 게 새삼 무색하게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요 얼마간 제가 스트레스로 정신과를 다니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제 직업군도 있거든요. 엄연히 따져보면 이 직무에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요. 일단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저희 시댁을 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정말이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다시는 결혼 안 하고 싶어요. 남편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데 이 미친 시댁 때문에 아직도 절로 이가 갈리네요. 이 사정을 말해보자면 솔직히 너무나 어이가 없고 드라마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것들은 저희 시아버지의 자랑으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은 말이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 그니까 네 남편 상철이 할아버지가 엄청난 사업가셨어. 이대로 계속 가지고 사업을 끌어가셨으면 지금쯤 유명한 옷땡기 같은 기업이 되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그만 나쁜 놈들이 들러붙는 바람에 저는 이 레파토리를 줄줄 다 외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버님은 어제까지도 저 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냥 진짜 숙명처럼 입으로 뱉고 외우고 하지 않으면 가시라도 돋으시나 봐요. 저도 신혼 세대기일 적에는 이 이야기들을 아주 순진하고 공손하게 잘 새겨 들었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댁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이 상황에 대해 되게 열등감들이 있어요. 그때 나쁜 놈들만 안 붙었으면 진짜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거야. 나만 해도 공부 더 하려다가 못했고 우리 영철이 상철이도 공부를 많이 못 시켰거든. 이놈들이 더 시켰으면 진즉 먼 인물들이 되고도 남았겠지.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재빨리 찬물을 끼얹고 불을 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나마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인 제 남편이랍니다. 아버지, 나는 딱 이 사이즈가 끝이에요. 돈 더 줘서 공부시켰어도 어차피 못했고 그냥 할 만큼 한 거야. 큰 인물? 결혼해서 장가가고 애 낳고 키우면 된 거지. 뭘 얼마나 더해. 그러면 아버님은 차남에게 워낙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호통을 치시고 장남을 마구 감싸시는 거예요. 이놈아, 너한텐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도 없었어. 그나마 내가 믿는 건 영철이 녀석이었지. 저놈이 딱 지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사업도 벌리고 이것저것 하잖냐. 그런데 공부를 좀 더 하고 해서 학벌을 키웠으면 저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말이야. 이 말의 주인공처럼 나타난 우리 아주머님은 진짜 그 전설의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실제로 사업을 성공시킨 여력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건 개뿔 없으면서 자신감은 장난 아닌 사람이에요. 최악인 게 사람 무시도 제법 한답니다. 그러게 아버지, 내가 그때 유학이라도 갔다 왔어 봐. 지금 이 잔조무래기들이랑 사업하고 앉았겠어. 진즉 자리 하나 꿰차고 다 덮어버렸겠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왜 이 집에 남자들만 그득한가 하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 전 저희 시어머니 너무 안 됐거든요. 그나마 이 집에서 어머니 편은 둘째 아들인 우리 남편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나 형이랑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있다니까. 형 저렇게 뺀질거리고 장난 컴플렉스 걸려가지고 아직도 저러고 살잖아. 장가도 안 가. 아직도 아버지한테 사업 투자금이라고 얼마씩 받아간다니까. 그걸 엄마가 옆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말렸어. 하지 말라고. 근데 부자가 쌍으로 미친 것 같아. 절대 말귀를 안 들어먹거든. 저희 어머니는 우리 결혼하기 5년 전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스트레스도 많고 우라병도 심하셨고 관직 타령하시고 허세 많으신 아버님 덕에 밖에서 그렇게 일을 다니셨대요. 엄마 진짜 안 한 게 없어. 순댓국집에서 서빙만 몇 년 했지. 식당에서도 오래 하고 나중에 조그만 가게 하나 얻어서 차리려는 걸 아빠가 쌍시짐 켜고 반대했어. 나도 모르겠어. 아빠는 모양 빠진다고 우리 집안에서 무슨
골목 나부랭이 식당을 하냐고 말렸다니까. 세상에. 그럼 아버님은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을 같이 안 쓰셨어? 본인 수입으로 다 감당할 경제력이 되셨던 거야? 그게 됐으면 엄마가 나가서 일했겠어. 그랬을 리가 없지. 그냥 자존심한 장난 아니야. 그걸 형이 그대로 쏙 빼닮아가지고 엄마한테 돈 타내고 어쩌고 하다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안 준다고 선언했지. 어머니 진짜 힘드셨겠다. 내가 뵌 적도 없는데 참. 그래도 둘째 아들은 어머니 편이네. 말 맞다나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를 불쌍히 여겨서 엄청 쫓아다녔어요. 자기가 장가가는 걸 보셨어야 했는데 평생 인생에 낙이 없던 분이라 안타까워했답니다. 그래서 나 결혼하면서 식장에서 그렇게 울었던 거야. 아버지랑 형은 사내 새끼가 찔찔 짠다고 뭐라고 했지만 나는 그때도 진짜 결혼 후에는 이 둘이랑 안 엮이겠다고 결심했지. 그래 놓고서 이렇게 자꾸 부르고 오라고 하는 걸 다 거절 못하는 건 내 잘못이 크지만. 그래, 그건 좀 고쳐봐. 나도 아버님이랑 아주버님 어려워서 솔직히 아주버님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어. 저희 아주버님은 엄청 뺀질거리는 성격에 저한테도 실언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재수 씨는 그럼 학교 어딜 나왔어요? 병원에서 일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의사는 아닐 거잖아. 그쵸? 간호사랬나? 분명히 상견례 때 다 통성명하고 하는 일도 말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물리치료사고요. 한방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대학 안 나오고도 하던데. 내 친구 여동생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한의원에서 일하는 거 봤거든. 아, 그나저나 재수 씨 한의원이 어디예요? 이때 저는 엄청 화들짝 놀랐어요. 설마 오려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사코 저한테 한의원 이름을 받아가더니만 그 다음 주에 우리 한의원에 온 거예요. 어머, 아주버님, 여긴 어쩐 일로? 어디 아파서 오신 거 맞죠? 아파서 왔겠지. 그럼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여기 원장님이 침 좀 잘 놓나? 내가 고질병이라서 말이야. 허리가 아주 고장났거든. 아휴, 이때 저는 최대한 가족이라는 걸 들키기 싫어서 그냥 조용조용 넘겨가며 남편에게 재빠르게 연락을 했어요. 남편도 듣고 엄청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자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냅둬. 솔직히 내가 말한다고 듣지도 않을 텐데 다른 정형외과라도 알아보고 소개시켜줘야 하나? 하지만 남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는 그 위인에게 통할 리가 없었고요. 결국 여기서 아주 크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단이 나고 말았답니다. 이 일을 막았더라면 뭔가 달라졌을까 지금도 생각이 많기는 해요. 아니, 아주버님, 진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저희 원장님을 소개해달라뇨. 우리 원장님, 한의사예요. 아실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아버님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서 빽 하시는 거 있죠? 야, 세계. 너 그 말본새가 그게 뭐냐? 네 아주버님이 한의사 원장 소개시켜달라는 거지. 아, 그럼 뭐 누구 나불랭이를 해달라는 거겠어? 지금 네 아주버님 무시하는 거야? 그러게. 재수씨, 나 기분이 좀 안 좋네. 내가 물어볼 수도 있지.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재수씨가 뭔데 벌써 자르려고 들어요? 순간적으로 제 속마음이 나와버려서 더 말하지도 못하고 멈추고 있었지만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참다 참다 입을 열었어요. 저기요, 아주버님. 아무리 우리 원장님이 홍기를 놓치시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깐깐하시고 아니 아무튼요. 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어떻게 제 손으로 소개를 시켜드려요. 저는 못해요, 정말. 재수씨 진짜 깝깝한 사람이네. 내가 더 어쩌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아, 그럼 원장님 번호만 나한테 넘겨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때 정말 속으로 얼마나 욕을 하면서 넘겼는지 몰라요. 남편 형이라서 그렇지 뭐 이딴 자식이 다 있지 진짜 하면서 참고 건넸는데요. 와, 정말 될 놈은 된다고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나요? 얼굴 뺀질뺀질하고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서 키는 180이 넘고 대충 보여지는 허우대는 좋은 인간이거든요. 그걸로 또 얼마나 말을 구워 삶았던지 한의원 치료를 한 12회 끊어두고 얼마 안 돼서 데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더군요. 거짓말이 아니야. 나 진짜 너무 불안해. 원장님이 나한테 어제 오셔서는 다른 직원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김 선생님네 아주버님 맞죠? 라고 물으시는 거야. 근데 내가 같이 일한 지 2년 됐지만 분위기가 이상해. 어떡하면 좋지? 이 예감은 실제로 아주 불안하고 걱정된 현실이 되어 나타났어요. 아, 정말이지. 제가 1년도 안 되어서 결혼식장에 같이 앉아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심지어 스몰 웨딩한답시고 양가 어른들만 초대해서 했고요. 한창 결혼식 인원수로 제약이 있던 시기라서 어쩔 수도 없었어요. 남편은 본인 눈으로 웨딩 마차를 보면서도 실감하지 못했어요. 나도 안 믿겨. 우리 원장님도 참. 공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애도 좀 해보시지. 원장님 어머님이 결혼하는 거 못 보고 간다고 그렇게 한이 되셨다는데 그 말이 본인도 마음에 남았던 거지. 그리고 원장님 아버님도 나이가 꽤 되시거든. 그러니 저렇게 입맛 다 맞춰주는 남자 만나니까 결혼하고 싶으셨던 거야. 아무튼 그럼 당신은 이제 형님 동서 관계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를 해봐. 근데 이런 걸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없었던 게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형님의 명칭으로 돌아와서요. 형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동서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네요. 김 선생님을 진짜 저 너무 부족하고 늦게 결혼해서 아는 것도 없지만 잘 부탁드려요. 다행히 아주버님이랑 서반님이 많이 환영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한데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친정 엄마도 안 계시고 아무쪼록 신세 많이 지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사람이 무디고 착한가 싶어 제가 다 걱정이 되고 눈물이 찔끔 나는 거 있죠. 아무튼 우리 한의원은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본인 신혼여행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돌아오셨는데요. 그 뒤로 아주버님은 또 한동안 바쁘게 살더라고요. 한의사 아내를 얻었으니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사업하던 거 더 확장시키고 제대로 풀어나갈 생각이야. 그래, 아주 우리 집에 제대로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 영철이 너는 될 놈이라니까. 장가도 잘가 사업도 잘해. 아주 네 모습만 보면 그렇게 네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니까. 잘 될 거다 너는. 이때 바쁜 형님을 제외하고 우리끼리만 식사를 했는데 저는 이때 아주버님의 태도에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재수 씨는 이제 우리 와이프 만나면 깍듯이 잘해줘요. 아무리 가족이 됐다고 하지만 엄연히 자리가 다르잖아. 그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재수 씨도 나보고 어디 한의사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냐고 완전히 개무시했잖아. 내 생각이 딱 그래. 어디 물리치료사랑 한의사가 같냐고. 그냥 순서 따라 살자.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죠? 형, 왜 그래 이 사람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형수님 연락처 받아가지고 만나서 잘했잖아. 나아지고 보면 와이프네 병원에 왔으니까 만난 건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자꾸만 그렇게 말할 거야? 야, 너는 쥐뿔도 모르면 빠져. 형 말하잖아. 아, 이때 저는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는 게 싫어서 일단은 수긍했지만요. 정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때 나오면서도 남편은 엄청 씩씩거렸어요. 형 진짜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고 영 끊고 싶었는데 저 따위로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네. 아버지도 너무 심하고 말이야. 아,
이러다가 남편도 뭔가 일을 내면 어떡하나 싶어서 괜히 노심초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실콜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에이, 별일 없겠지. 저 때만 좀 참으면 괜찮겠지 싶었지만요. 이것 또한 아주 큰 오산이었더라고요. 이미 아주버님 쪽에서는 방아쇠를 당긴 셈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서 이제 갑질의 총구를 당긴 거예요. 저는 그걸 그대로 당하고 참아내던지 아니면 같이 방어하고 싸우던지 그럴 상황이었더라고요. 왜냐면 이후부터 아주버님이 다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무대는 다름 아닌 저희 한의원이었어요. 사실 이때 아버님까지 오신다는 걸 남편이 말렸어요. 형은 그렇다 치고 아버지가 시아버지랍시고 자꾸 형수님네 들락날락거리면 어떡해? 거기에 며느리 둘이 있다고 자꾸 그러고 가면 안 돼. 진짜. 아휴, 엄마가 없으니 이런 거 말려줄 사람도 없고 내가 다 스트레스네. 내가 한의사 며느리를 들였는데 마음대로 오고 가지도 못하냐? 이놈 웃긴 놈이네. 남편은 한숨을 훅 들이키더니 아버님께 크게 세기를 박았고 아버님은 그 말에 눈이 흔들리시더라고요. 아버지, 사자 직원 며느리 좋다고 자랑하더니 아버지 때문에 다시 잃게 되면 괜찮겠소? 그 귀한 장남이 참도 가만히 있겠다. 이 말에 움찔하신 아버님은 결국 한번 드나들려던 욕망을 낮추시고 포기하셨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멈출 수가 없었나 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해야 하나? 본인은 한의사 남편이니까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한테라도 하소연해야겠더라고요. 되게 웃긴 거 말해줄까? 나한테 심지어 재수 씨라고 부르지도 않으신다? 똑같이 김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거 있지? 우리 한의원에 나랑 형님이 이런 관계가 된 거 모르는 직원분들이 더 많거든. 뭐? 와, 형 진짜 웃기네. 아니, 재수 씨라고 안 부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거기 가서 뭐 하는데? 말도 마. 솔직히 오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요즘 한 주간 5일 중에 2, 3일은 꼭 온다니까. 이제 실장님이랑 직원들도 원장님 남편이랍시고 인사는 하는데 별로들 안 좋아해. 막말로 정말 누가 좋아들 하겠나요? 원장 남편이랍시고 와가지고는 같이 데스크 쪽에 서서 둘러보고 앉았고 1층 대기실 소파에 같이 앉아있고요. TV 보고 잡지 같은 거 들춰보고 누가 문의하면 본인이 대답을 한다니까요. 아, 힘드셨구나, 할머님. 아, 그쵸. 네네. 저희 한의원이 입지가 좋은 편이라 할머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요? 여기 원장님들 3분이 있으니까 다 잘 봐주실 거예요. 그중 대표 원장이 제일 잘 보는데 워낙 예약하기 힘들어야죠.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앉아있으니 몇몇 분들은 진짜 아주버님이 무슨 총괄 실장님 같은 이미지로 생각했나 봐요. 나중에는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좀 쉽게 부르더라고요. 야, 김간호사, 여기 할머니 좀 부축해드려야죠. 그냥 혼자서 들어오시게 하면 어떡해? 할머님, 여기 오셔서 잡으세요. 네네. 아니, 얼른 안 오고 뭐해요? 아, 참.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어쩜 저렇게 나와서도 적거린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심지어 이때 형님이 강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우면 본인이 원장인 양 데스크에 앉아 있었답니다. 이건 다른 간호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들도 슬슬 말들을 하더라고요. 김 선생님, 원장님 남편 진짜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저 저번에 침 뽑는데도 확 커튼 젖히고 들어온 거 있죠? 그때 진짜 기겁해서 소리 질렀잖아요. 아니,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부원장님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원장님은 아무리 남편이랑 친혼이라지만 자꾸 저렇게 부르시면 안 되는데. 세상에? 원장님이 부른 거야, 그럼? 아, 그럼 뭐, 본인도 오케이 했으니까 남편이 저렇게 들어오는 거겠지. 와, 내 남편이 내 직장 와서 저러고 다니면 진짜 가만 안 둬. 나는 이제 원장님까지 약간 서운하고 미워질 정도야. 아, 왜 저렇게 참견질하는 거야, 진짜? 아,
좀 심하신 것 같긴 하네요. 저는 다른 층에 있어서 직접 부딪히지 않는데 1층 데스크에 계속 있으면서 참견하시면 힘들겠어요. 사실 여기까진 저도 그냥 두런두런 험담하는 자리에 끼긴 했는데요. 갈수록 비난하는 수위가 거세지니 이 안에 있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절대로 아주버님을 편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제가 아주버님과 가족인지 모르고 있으니까요. 장난 아니야, 원장님 남편. 저번엔 탕약실 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거기까지 들어와서 참경질을 하더래잖아. 근데 되게 여우같이 말을 하는 거야, 남정네가 말이야. 네? 여우같이 말한다는 게 뭐예요? 이 부분은 저도 궁금해서 흥미가 생겨 물었는데요. 확실히 아주버님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실실 웃어가면서 뭐 수고가 많고 어쩌고 하면서 초반에 칭찬하더니 나중에는 핸드폰 보면서 일하지 말라고 뭐라 말아 하더래. 한 선생님이 딸이 고3이니까 수시로 학원이랑 챙겨주느라 전화했는데 말이지. 아니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너무들 불편하시겠네요. 저도 뭐 마찬가지이긴 하죠. 근데 그걸 누가 원장님께 말을 할 수도 없고, 그쵸. 저러다가 적당히 발길을 끊으시길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대충 이렇게 얘기를 맺었는데 그 일주일 뒤 금요일 저녁 다 같이 회식이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아주버님은 오셨답니다. 근데 말이죠. 하필 이때 형님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 남편을 옆에 앉히고 다정하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간호사분들 실장님이나 부원장님도 수근수근 반응이 안 좋았어요. 김 선생님, 저거 좀 봐요. 우리 원장님은 너무 순둥이라서 모른다니까. 저렇게 뻔대고 계시고 직원들한테 참견질하는 거 왜 모르시지? 나는 진짜 내년에는 다른 데 갈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 얼마나 편하게 다녔는데 원장 남편 때문에 시집살이하는 기분이에요. 그러게요. 많이 불편하네요. 그쵸? 저는 더 거들지도 어쩌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저는 엄청난 재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뜬금없게 아주버님이 순간적으로 제 신분을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아, 재수씨, 여기 한잔 하시죠. 얼른 받아보세요. 이 말에 정말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얼굴에 물음표가 차르르 떠올랐어요.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사람 얼굴이 그렇게 물음표로 느껴지긴 처음이었답니다. 네? 뭐라고요? 김 선생님이 원장님 남편 재수 씨? 그렇다는 건 어머머 세상에 뭐예요? 김 선생님 왜 말을 안 했어요 진짜? 어머머 미쳤다 진짜. 다들 이때 아주 기겁하고 놀라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 옆에 간호사는 제 팔뚝을 연신 쳐대면서 배신이라고 어떡하냐고 난리가 났어요. 뭐야. 우리가 그렇게 원장님 남편 욕을 자기한테 했는데 게다가 원장님도 답답하다고 엄청 말했는데 자기 그런 거 다 말하고 다닌 거 아니지? 세상에 그런 얘기 해줄 법도 했잖아. 왜 말을 안 해? 진짜 너무하다 자기. 아, 저는 이때 얼굴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진짜 어디라도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굳이 형님 동서 관계로 오픈하지 말자고 했던 건 형님과 아주버님 본인들이었어요. 저는 돌아와서 형님께 슬쩍 말을 했고 형님도 뒤늦게 알고 놀라더라고요. 어머,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밥 먹는 중에 그쪽만 소란했구나. 나는 전화가 와서 제대로 참여를 못 해가지고 몰랐는데. 아이고, 그럼 어떡하지? 그래도 뭐 많이 불편한 건 아니죠? 이 사람은 동서한테 친근감 표시하고 싶었나 보다. 우리 가족이라고. 글쎄요. 그런가요? 아무튼요. 그렇더라고요. 전혀 아닌데 본인 남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아는데 말이죠.
하여간 형님은 너무 순진하게 반응을 하셨고 그냥 얘기를 접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저는 또 다른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안 그래도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 날 출근을 했을 때 전 절망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실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뭔가 이상한 반응들이 돌아오는 게 미심쩍었던 저는 기분 탓인가 으슥거리고 들어갔는데요. 내부로 들어가서 만난 간호사들, 부원장님 등 모두 만났는데 다 같은 반응이더라고요. 다들 심드렁하고 쌀쌀맞게 저를 맞이하는데 점심 먹을 때는 이 분위기가 더 심해졌어요. 결국 못 견디게 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진짜 미치겠어. 진짜 어떡해? 분위기 너무 싫다, 정말. 암만 생각해도 금요일 저녁 회식 때 내가 아주버님네 재수시라는 거 걸려서 그런 것 같아. 다들 나한테 아주버님 욕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다 불어버릴 거라고 생각했겠지. 아니면 속으로 음흉한 생각하면서 들었다고 느끼나 봐.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도 안 해. 너무 불편해, 정말. 아이, 참. 어쩌다가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진짜 형 때문에 이게 뭐냐고. 멀쩡히 잘 다니던 병원 아니야. 남편 말처럼 저는 여기에 무척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런 숨막히는 상황은 처음 겪어봐요. 보다 못해 그나마 친한 간호사를 불러 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역시 좋지 않은 반응이 돌아왔답니다. 솔직히 나도 김 선생님이랑 그나마 가깝게 지냈으니까 말하는 거지만 그날 너무 배신감이 컸어. 원장님이랑 형님 동서 사이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최근에 짜잘하게 원장님이며 형님 얘기를 얼마나 했는데 중간에라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사실 제 뜻이 아니라 원장님도 밝히지 않고 일하길 원하셨거든요. 그거야 뭐 이해해. 원장님도 원하진 않았겠지. 자기를 탓하는 건 아닌데. 하지만 다들 몸을 사리게 되는 거야. 말들은 저렇게 해도 여기 복지가 좋은 편이니까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거든. 자기를 피한다기보다 그냥 속 시끄럽고 불안해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줘. 저는 이때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랑 편하지 않아요. 자주 보지도 않고 왕래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기 아주버님은 저도 편하지 않고 대화도 잘 안 해요. 이때 저도 꽤 용기 있게 뱉었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었지만 그 말에 간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됐어. 자기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여자가 시댁 하나만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머리 아파. 괜히 여기까지 신경 쓰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 일들은 잊어. 다들 일하기 바쁘잖아. 열심히 일하면서 제모 찾아가면 되지. 말씀은 이렇게들 하셨고 그나마 이분을 통해서 제 입장이 전해지고 다들 누그러지긴 했는데요. 저는 정말 마음속에 가시가 아주 뾰족하게 돋아나서 너무 불편한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이런 정황은 전혀 모른 채 여전히 병원을 드나들었고 그러니 직원들이 한숨 쉴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형님께 말을 해볼까 하다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하다못해 친정 엄마에게 상담했어요. 엄마, 나 진짜 너무 눈치 보이고 힘든데 이제 직원들까지 쉬쉬하고 내 눈치를 본다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아주버님 싫어하는데 말이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 너무 싫다니까. 근데 이때 엄마가 현명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면 어쩔 수 없잖아. 그 한의원 간두고 다른 데로 옮겨. 그 사이에서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 아니면 돈 벌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말에 저도 무릎을 탁 쳤고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아주버님이랑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아닌가? 신경 안 쓰려나? 사실 정작 아무 문제는 없을 텐데 남편은 저 못지않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야, 형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진짜 어떡하지? 이러다가 당신까지 그만두게 되면 일이 커지잖아. 그만두지 마. 당신이 왜 간도? 씩씩거리는 남편을 보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결국 실행에 옮기게 되었답니다. 몰래 몰래 다른 곳에 지원을 했고 시간을 내서 면접일까지 약속을 받아놨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던 중 저는 정말 이직에 대한 확신이 강렬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아주버님은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거든요. 교묘하게 우리 남편이 늦고 형님이 늦으시는 날만 저를 부려먹는 거예요. 재수 씨, 이 집에 둘이나 늦게 오니까 아무래도 재수 씨가 일찍 와서 음식을 좀 해야죠. 늙은 아버지가 그걸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 간단하게 뭐라도 좀 만들어서 준비를 해요. 우리 집이 제사가 있길래 뭐래. 아버지가 의사 며느리랑 같이 밥 먹자고 자리 만들었는데 의사 며느리가 와서 밥할 순 없잖아. 생각해보면 저도 참 바보 같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꾹꾹 혼자 참고 남편한테 말 안 하고 그냥 했었을까요? 아주버님이 당신 너무 세 보이고 못됐고 강자로 보이니까 참았나 봐요. 그리고 이직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날 늦게 온 형님은 뒤늦게 설거지라도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또 말리시는 거예요. 어허, 엄연히 서열이 있고 자리가 다른데 당신은 하지 마. 이건 재수 씨가 원래 하던 일이야. 그냥 편히 맡겨. 이미 준비도 다 했는데 지우는 게 뭐가 힘들어. 아이 참. 그럼 당신이 같이 돕던가. 동서 오늘 퇴근하자마자 이리로 와서 고생한 거잖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때 같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서 힘겹게 말을 꺼냈는데요. 이쯤 되면 형님 정도면 받아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의외였어요. 아, 저 사람 오는 게 불편했구나, 동서. 그런 줄은 몰랐네. 근데 직원들도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동서 생각은 어떤데? 어머머, 그래서 이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말했음 다 말했다 싶어 저도 침을 꿀꺽 삼키고 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참 김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람 성격 동서도 어느 정도 알지 않아? 사업가 스타일이라 대쪽 같기도 하고 결혼할 때도 내가 엄마 없이 아빠랑만 살아온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인도 사업해봤으니 잘 알아서 내가 한의원 혼자 운영하는 것도 신경 써주고 싶어 했어. 이쪽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서툴긴 하지만 너무 나쁘게 보지만 말고 동서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된 것도 인연이잖아. 하여간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상황을 유하고 부드럽게 아주 스리스쩍 아무렇지도 않게 설득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듣는 중에 진짜 우리 아주버님을 무슨 사고 뭉치지만 정말은 꾸러기 정도의 사람으로 착각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돌아서서 아주버님을 다시 쳐다보니 절 보고 뭘 보냐는 듯 쏘아보는 그 눈빛에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결론은 형님은 아직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자기 남편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결국 이 이상 형님에게 아주버님 얘기를 할 수는 없게 되었고요. 전 혼자 터지는 속을 안고 면접 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선언했고요.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아, 그래. 내가 누구 걱정을 하겠어. 나도 지금 회사 정치판 줄에 잘못 서서 죽을 것 같아. 돈 벌어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형은 어디서 저렇게 돈이 남아 돌아서 한량처럼 사는 걸까?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복잡한 일 하나라도 줄이자. 그래서 저도 천천히 알아봤고 면접도 받고 그냥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두어 군데에서 저를 좋게 봐주셨고 결정 여부는 제 쪽으로 건너왔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마음을 굳혔고 결국 형님에게 말을 했어요. 아이고, 동서, 많이 서운하네. 결국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야? 내가 뭐 도와줄 부분은 없고? 우리도 사람을 구해야 하니 좀만 시간을 줘. 네,
저도 괜찮아요. 사람 구해질 때까지 있을게요. 다행히 이직을 하려는 직장에서도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다 확정이 되었고, 저한테는 특별히 힘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이 사정을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해서 냅다 따지지 뭐예요. 그나마 형님이 이유를 말 안 한 것 같긴 하지만요. 재수 씨, 아니 왜 그만둔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 와이프 자리 잘 잡고 더 확장하게 도와줘야지. 안 그래도 물리치료사들 잘 구해지지도 않고 갑갑해 죽겠는데 왜 그만두려고 해요? 아, 그러지 말고 다시 물러요. 뭐 돈 더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버님, 그냥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일하는 시간도 조절해야 해서 옮기는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시간 확보해야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거참, 재수 씨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뭐만 하자 하면 사람이 매사 거꾸로 간다니까.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러더니 글쎄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연차를 내고 저는 남편과 기분 전환할 겸 당일치기로 강원도 쪽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하필 당일날 아침 다른 직원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김 선생님, 진짜 미안한데 박 선생님 애가 새벽에 열이 펄펄 끓었대. 오늘 진짜 환자들 많고 물리는 날인데 정말 정말 너무 미안하지만 와주면 안 될까? 우리 오늘 아무래도 대책이 없어. 물리치료 쪽은 누가 메꿀 수도 없잖아, 지금. 아, 네네. 어쩔 수 없죠, 그럼. 남편이랑 약속을 잡았는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만두게 된 마당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잘 마무리하자 싶어서 남편에겐 사정을 말했어요. 그리고 오전 근무만 할 생각으로 갔는데 역시나 아주버님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눈도 안 마주치고 아예 무시하길래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게 되었어요. 바쁘고 정신없이 땀 흘리며 오전 시간을 보낸 이후 이제 식사만 하고 가려고 옆 건물 식당으로 갔는데요. 웬일인지 그날은 식당까지 따라 들어온 거예요. 아주버님이. 이러니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으휴, 자기 아주버님이랬나? 식당까지 왜 들어와서 저렇게 대왕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거야? 사람들 불편해하잖아, 다들. 아, 너무 싫다, 정말. 이 간호사분도 제가 그만두는 거 알아서 이후로는 말 편하게 하시긴 했는데요. 하여간 너무 놀라웠어요. 식판 받아서 반찬 이것저것 뜨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재수 씨, 오전 근무만 하고 간다더니 밥을 먹고 가려고요? 하여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서 가네. 이 말에 저는 슬쩍 짜증이 나서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대답도 안 하고 확 움직였어요. 그런데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서는 먹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진짜 속이 아닌 거예요. 짜증이 확 올라와서 밥을 한 숟갈 뜨려던 찰나 저는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와, 제가 살다 이런 무시와 핍박을 당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이 아주버님 어쩌면 좋은 걸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제 직장에서 그냥 밥 먹겠다고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제 옆 테이블을 주먹으로 꽉 내리쳤고요. 이때 식판 들고 앉은 대여섯 명의 직원들도 눈이 튀어나올 듯 저를 쳐다봤답니다. 왜냐하면 아주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재수씨, 아니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직 원장님도 자리에 안 앉았는데 어디서 먼저 수저를 들고 앉았어요? 직장에서 서열 구별도 못하고 머리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진짜. 네? 아니, 무슨. 미친 거 아닌가 진짜? 거참. 사람이 서열도 알고 순서도 알고 해야지.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닌답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해요? 이건 그냥 단순히 저한테 이것만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다 터트려서 밟아버리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밥맛 떨어져서 같이 못 먹겠네 진짜. 적당히 무식해야지. 같이 겸상을 하던가. 재수 씨가 이러니 여기가 완전 똥군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때 정말 순간적으로 형님이 훅 들어와서는 형님 역시 꽤나 놀란 얼굴로 아주버님의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왜 이러는 거야, 지금? 김 선생, 아니, 그래. 동서한테 왜 그러냐고. 물리치료사 따위가 이런 식으로 원장님한테 개기니까 병원 기강이 이 모양인 거야. 여보, 당신 너무 봐주지 마. 재수 씨는 맨날 이따위라니까. 나도 무시하고 당신도 무시하는 거라고. 여기 굴러가는 거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컨설팅 다시 받아야 해. 나는 지금 재수 씨 야단치는 거야. 이러면서 얼얼하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에게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재수 씨. 여기 집 아니고 직장이라고요. 그리고 엄연히 병원 위에서 제대로 규칙을 지킬 줄 알아야지. 오래 일했다고 머리만 커져서는 뭐가 똥인지 뭔지 구분도 못하고.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저와 아주버님 사이로 훅 들어왔고 남편은 아주버니의 뺨을 그대로 가격해버렸어요. 진짜 순식간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지나가버린 일이었답니다. 그니까 제대로 아주버님의 비명소리와 함께 씩씩거리며 눈에 핏대가 선 남편이 바로 제 옆에 서 있어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보, 언제 왔어? 형님은 너무 놀라서 제지도 하지 못하고 결국 밥 먹으러 들어오신 부원장님 두 분이 달라붙어 돌을 떨어뜨렸고 직원들 다들 놀라서 벽으로 붙더라고요. 그러자 부원장님께 붙잡히다시피 한 남편이 고래고래 괴성을 질렀어요.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형도 아니야, 이 새끼야.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자기 형한테 달려들었고 아주버님은 이때 같이 허공에 손을 휘두르다가 주변 분위기를 아주 눈치 빠르게 습득한 듯 했어요. 전원이 다들 일어서서 허둥지둥하며 맛깔난 음식 냄새와 너무 대조되게 비극적인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쯤 되어 형님의 목소리가 겨우 튀어나왔답니다. 이제 그쯤에 당신 그만해. 일 벌리지 말고 이리 나와. 형님은 목소리가 심히 떨렸고 저도 이때 결국 똑같이 소리 질렀어요. 잘 됐어요. 저도 이제 말할게요. 저 아주버님 때문에 한의원 그만두는 거예요. 이 말에 형님은 눈이 엄청 커졌어요. 이런 사실을 말해서 더 일이 안 커지게 하려고 참았던 것 같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아실 건 아셔야 하니까. 아주버님이 하도 이렇게 한의원 오셔서 드나들고 참견하시고 직원들한테도 뭐라 하고 저한테도 막말하시고 일할 환경이 안 돼요. 원장님이랑 다 좋은데 아주버님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이러니 아주버님은 빠르게 주변 눈치를 살피며 얼굴이 시뻘개져서 엄청 수치스러워 하더군요. 재수씨, 아니 됐어. 일단은 아니. 입 다물. 아니, 그만해요. 나가서 얘기하자고. 나가서 얘기를 하긴 뭘 얘기하는데요? 지금요, 여기 직원들 밥도 못 먹고 나가고 있잖아요. 다들 아주버님 때문에. 아주버님 때문에 그만둔다고 난리예요. 정말 여기 땡땡 한의원 생각하신다면요. 여기 발길을 끊으시던지. 이 말에 아주버님은 핏대 올리면서 막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이야, 재수씨 진짜 안 되겠네. 상철이랑 그만 살 거야? 나한테 그따위 말하고 우리 집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이 반대편에서 뭐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잘 안 들렸고 저는 계속 말을 했어요. 뭐라던 제가 왜 아주버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하나요? 일단요, 정말 여기 원장님 생각하시면 발길을 끊으시던지 아니면 원장 남편 역할을 관두시던지 하세요. 지금 형님만 모를 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저를 시작으로 해서 다들 그만둘 거예요. 아주버님이 그거 채워놓을 수 있으세요? 그러자 이때 쭈글쭈글 눈치를 보며 남아있던 한두 명 중 애엄마이신 간호사분 한 분이 겨우 입을 여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원장님. 저기 다들 말을 못하고 있고 그럴 뿐이지 불편한 건 똑같아요.
이러니 여러모로 심히 민망해질 수밖에 없었던 형님은 뭐라고도 말을 해서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결국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그래요. 이제 이 사람은 한의원에 나오지 않도록 얘기할게요. 다들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하고 일단 식사들 하세요. 저기 우리는 일단 좀 나가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러니 결국 부원장님들도 원래대로 자세를 고쳐 앉고 식사하실 준비들을 하시고 형님과 아주버님, 저와 남편은 밖으로 나갔어요. 이날 남편이 왜 갑자기 들이닥쳤나 했더니 점심때 되어 제가 여기서 밥 먹는다는 걸 알고 데리러 왔던 것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꼴을 보게 된 거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4시 건물 앞에 나왔고 여기서 형님은 아주 빠르고 조근조근하게 아주버님에게 말하더군요. 아주버님은 이때 씩씩거리며 저희 남편에게 손을 확 들어 뭔가 하려던 차였는데 그걸 바로 제지했어요. 그쪽 말고 이쪽이랑 얘기를 해 당신. 저기 호의는 알겠지만 당신 사업한다는 사람이 당신 일과 내 일은 분명하게 구분은 해야지. 컨설팅이니 그런 내용 다 좋지만 나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해야 해. 이미 오늘 분위기만 봐도 당신은 이제 여기 올 수 없어. 그리고 결론은 당신으로 인해 나는 아주 힘들어졌어. 그러면서 형님은 골이 아파 죽겠다는 얼굴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아주 초상치른 얼굴이더라고요. 잘난 한의사 부인한테 타박받은 게 속상한 건 아닐 거고 그냥 여기 드나들며 사업장 대표인 양 부리려던 노릇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게 그렇게 억울했나 봐요. 아주버님은 성질을 내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다가 차 타고 바로 사라졌고요. 형님은 저 보고 바로 퇴사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동서도 새로운 곳 가야 하는데 여기 묶여 있었던 거고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저기 별달리 할 말이 없어. 또 와서 출근하고 얼굴 보기도 힘들 거 아니야. 오늘까지만 일해주면 돼. 급여는 정산해줄 테니까. 고생했어, 동서. 이렇게 일을 확실히 처리하고 사람 관계도 원만하던 형님이 속은 얼마나 앓고 있을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 코가 석자라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저도 그때 그만두고 나와서 알게 된 얘기인데 추가적인 폭로가 더 있어서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는 엄청 위태해지게 되었어요. 간호사분께 들은 얘기인데 꽤 충격적이더라고요. 한 선생님이 못 참고 그만 실토했어.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더 못 참겠나 봐. 전에 지인 몇 데리고 와서 할인해달라고 하고 원장님한테는 따로 말할 필요 없다면서 은근히 비밀을 요구했거든. 원장님 봐서 해드리도록 했다는데 솔직히 안 내키는 일이었잖아. 결국 원장님도 듣고 엄청 난감해 하셨다더라고. 결국 이렇게 연이어 터지는 폭로전에 부부 사이는 안 좋아졌고 참 알 수 없는 코미디인 게 왜 아버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시는 걸까요? 영철이한테 네가 한 짓거리 아주 잘 들었다. 학벌도 모두 안 되는 게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들 신세를 네가 다 망쳐놓는구나. 영철이 저러다가 한의사 마누라랑 헤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 책임질 거야? 네가 얼른 쫓아가서 다 수습해놔. 수습하라고. 이러니 저는 정말 이판사판이라 이참에 아버님과 영끈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저 진짜 너무 모욕적인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왜요? 제가 아들 신세를 망친다고요? 저보고 쫓아가서 수습하라고요? 제가 그냥 참고 있던 내용 형님께 다 불어서 이 꼴 저 꼴 다 보시는 게 좋으시겠나요?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요. 아주버님이 저한테 함부로 하신 것들 가만히 참고 넘기니까 우스워 보이시나요? 제 말에 아버님은 움찔하며 자기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제가 형님 만나서 뭔 소리를 해도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큰아들이 평소 얼마나 작은 며느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했는지
마누라 한의원 갖고 얼마나 으스댔는지 다 얘기할 테니까요. 판단은 형님이 하시겠죠. 그러자 아버님은 일순간 조용해지셨고요. 저는 이날 이후로 2번 다시 아주버님과 아버님과 서로 목소리를 들을 일은 없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리해도 된다고 했고 이후 근황은 조금 들었답니다. 형수님 친정 가신 지 꽤 되셨다나 봐. 나도 엊그제 아버지한테 들었어. 형이 그렇게 매달리고 난리 법석을 하는데도 집 비우가 안 들어온다는데 늦게 결혼해서 애도 없는 부부가 신혼일 때 저러고 있으면 말 다 한 거지. 됐어. 우리는 이제 그 집 신경 안 써도 돼. 그리하여 저도 뒷일은 더 신경 안 쓰게 되었고요. 전 직장 이직해서 잘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둘만 잘 살기도 벅찬 세상에서 시댁과 이렇게 매인이 정말 좋겠더라고요. 비로소 둘이 알콩달콩 사는 재미를 누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부디 아들 며느리 혹은 동생과 재수씨 혹은 형과 형수님에 대해 너무 큰 관심 안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멀쩡한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저에게 있었던 일, 겪었던 일을 사연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도 좋겠다 싶어져서 도전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의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평범하고 평균적인 30대 여성이에요.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끼고 살아가고 있고요. 특히 유튜브는 실제 친구 마냥 저의 여가 시간을 보내게 하는 즐거운 존재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도 보내보네요. 몇 년 전에 저였다면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앞일을 조금도 예측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 같네요. 저도 이제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모든 것을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동갑내기 커플로 연애를 5년 이상 이어갔던 남자친구와 저는 그대로 결혼까지 했었어요. 사실 연애 도중에 크게 다퉜던 일로 2번을 헤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결국 서로를 찾게 되었고 재결합을 했었죠. 중간중간 다퉜던 게 거의 남자친구의 바람기라든지 그에 비롯된 제 의심이 커지면서 그렇게 됐던 건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신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뭔가 저에게 미지의 영역이 사인을 보내줬던 거죠. 쟤는 그런 남자다. 그리고 그런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상의가 오가는 동안 저희 2사람 사이에 잡힌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흔쾌히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예쁜 시기라고 생각했던 20대의 대부분을 같이 보낸 상대와 결혼을 하는 게 의미가 깊다고 여겼죠. 한편으론 당연하다고 생각도 했네요. 저희는 무난한 맞벌이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일개미처럼 열심히 야금야금 차곡차곡 돈을 모아갔죠. 앞으로의 저희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남편하고 지내는 일상이 매번 좋지만은 않았으나 그래도 남들 역시 다 그렇게 결혼 생활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배우자라는 것이 모든 것을 내어보일 수 있는 나만의 편, 나만의 지원군이라고 전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2주년을 지나온 결혼 3년 차를 맞이한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와 쌓여있던 업무를 한 번에 열심히 처리하고 퇴근 전에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작정이었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중해서 일을 거의 다 처리해놨는데요. 한숨 돌리던 타이밍에 제 인스타그램으로 웬 대화 알림이 날아들었어요. 혹시 SNS를 전혀 안 하는 분들도 계실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또 대부분의 젊은 층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인데요. 자기 계정에다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 그런 일상이 공유되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은 안 하는 경우가 없죠. 저도 제 계정을 가지고 아주 소소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식당을 가거나 예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면 그 광경을 주로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데이트하는 일상도 공유를 했었고요. 그런 제 계정에 누군가 게시물에 댓글을 단 게 아니라 DM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대화를 걸어온 거예요. 무심코 알림을 확인하고 그 대화방을 눌러본 저는 인사말을 보내온 상대에게 누구시냐고 답장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그 대화에 집중하게 되었죠. 이윽고 경악에 찬 비명을 사무실 한가운데서 소리 없이 질러냈어요. 의지를 벗어나 손이 자동으로 덜덜 떨린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으로 체감했죠. 주변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대화 내용을 침착하게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대화 상대는 자기가 제 남편의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제 남편의 행실을 와이프인 저에게 폭로하고 싶다고 한 겁니다. 최 대리님에게는 공공연한 오피스 와이프가 있습니다. 혹시 섣불리 밝히거나 끼어들었다가는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까봐, 그러면 눈치를 보고 회사 생활하게 될까봐 모두가 입 다물고 지낸 지가 오래됐습니다. 원망의 화살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양심이 찔리고 보기가 너무 괴로워서 결국 이런 방법으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가 누구인지, 그건 실명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어요. 저에겐 마른 하늘에 떨어진 날벼락, 그야말로 청천벽력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익명의 제보자를 향해 저는 이게 다 무슨 말들이냐고 좀 더 자세히 풀어달라고 말했으나 그것에 관해선 답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자리로 돌아와 초조하게 핸드폰을 살피기를 반복했어요. 일이 다시 손에 잡힐 리가 없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익명의 제보자였던 그 대화 상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계정을 따라 들어가 봤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애초에 저에게 남편의 일을 밝히기 위해 개설했던 계정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 말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일까? 별별 생각들로 머리가 아파 퇴근까지 제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있으니까 옆자리 동료도 점심 먹은 거 체했냐면서 그렇게 걱정해 주더라고요. 남편을 시기한 누군가가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부린 농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봤죠. 제발 그러기를 바랐어요.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정보를 접한 후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든 저는 그때 임신 10주차를 맞이한 임산부였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심장은 고장난 것처럼 자꾸만 마구 뛰어댔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마주한 남편이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임신 사실에 둘이서 얼싸안고 기뻐했던 부부가 바로 저희였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남편에게서 딱히 수상한 낌새를 느껴본 적도 없었고요. 그렇기에 완전히 남편을 향한 의미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여겨졌는데요. 저는 아내로서 찝찝한 구석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한 주에 최소 한 번이라도 꼭 야근하는 남편.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반드시 주말에 개인 약속이 있다고 나가는 남편이요. 이 고정적인 생활 리듬이 신경 쓰였어요. 같은 회사 사람이 불륜 상대라고 친다면 더더욱 신경 쓰이는 점이었죠. 대체 야근 때마다 뭘 하고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차마 가족에게도 쉬이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이었고 저는 혼자 싸매고 있을 수는 없어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절친에게만 이 사실을 알려주며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림쟁이 프리랜서라서 시간 조절이 자유로운 친구거든요. 친구와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하면서 저는 남편 물건들을 뒤진 흔적이 안 남도록 열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과감하게 시간대를 계획해서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뒤져보는 것도 성공했죠.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이 결백한 건가 싶었어요. 하긴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렇게나 증거가 안 남을 수가요. 기분이 싱숭생숭한 채로 몇 주를 계속 그러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남편 눈에는 제가 임신 도중이라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는 거라고 비춰졌나 봐요. 주말에 강원도로 바람 쐬러 놀러 가자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주말 시간을 써서 어디 가자고 하는 쪽은 언제나 저였거든요. 제가 먼저 얘기를 안 꺼냈는데 주말에 놀러 가자고 남편이 그런 것은 그때가 결혼한 이후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는 같이 어디 나갈 때면 운전은 항상 남편이 했고요. 꼭 제 차를 가지고 갔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당연하게 자기 차가 아니라 제 차를 타고 가자고 하더군요. 아침 일찍 출발했다가 강원도 가서 점심 먹고 돌아다니다 일찍 저녁 먹고 밤이 깊기 전에 돌아왔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는데 주차 공간이 마침 남편 차 옆에 딱 나 있는 거예요. 내 차가 그렇게 편한가? 비슷하지만 장거리라면 남편 차가 더 나을 텐데. 전 그런 생각을 하며 차에서 내렸죠. 그런데 뭔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섬찟한 느낌이 남편 차를 보면서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남편의 차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그날 자려고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기만 했어요. 시계를 보니까 벌써 새벽 1시가 넘었더라고요. 남편이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옷 챙겨 입고 그 새벽에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히 남편 차를 뒤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싶어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혹시 의부증 증세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수석 앞 수납 공간을 살피던 저는 흠칫하고 말았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어요. 분명 남편이 옛날에 쓰던 기종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을 건드려 보니까 켜지더라고요. 충전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공폰을 사용하고 있었을 줄이야. 처음 한 사실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잠금 상태였는데요. 그 배경 화면이 여자 입술 사진이었습니다. 아랫입술 바로 옆에 점 2개가 있었어요. 연예인 사진이거나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섹시한 여자 사진 이런 걸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그걸 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데 문득 자일리톨껌 옆에 있는 뭔가가 보이더군요. 상처 밴드통인가 싶어 집어들었더니 콘돔 박스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바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남편과 부부관계하면서 그런 콘돔은 써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솟아오르는 울분을 간신히 삼켜내고는 우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오피스 와이프, 그 상간녀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상사인지 유부녀인지 그런 여부가 필요했으니까요. 친구가 절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었어요. 남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낸 거예요. 몇 명만 찾으면 거기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찾아낼 수 있다고 친구가 그랬었는데 그 말 그대로였어요. 친구가 저에게 알려준 어떤 계정의 한 사진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부서 사람들이랑 커피 쏘기 사다리 게임을 한다면서 사진을 올린 것이었는데요. 맨 끝에 있는 여자 봐봐. 사진 확대해보면 입술에 점 있는 것 같지 않아? 친구의 지적대로 사진에 찍힌 여자 중 한 명이 입술에 점을 달고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흐릿하긴 해도 점 2개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보니까 제가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들이요. 집들이 때 온 남편 회사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분명히 기억하는 게 저희 부부 침대에 누워보는 그 모습 때문이었어요. 집들이 와서 부부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보다니 완전 개념 밥 말아먹은 애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신입사원이 그것도 어린 여자애가 집들이에 용케 따라온 거 보면 사회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싶어 너그러이 봐줬었네요.
그때 입술 아래 점이 있었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단발머리였던 건 정확합니다. 딱 이 사진 속 머리처럼 단발이었죠. 여전히 단발머리를 고수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와, 갑자기 집들이 때 그 어처구니 없던 장면이 머릿속에 겹쳐지면서 엄청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둘이 이미 붙어먹고 있었거나 아니더라도 최소한 미묘한 감정들은 있었다는 것이겠죠. 설마 전에 봤던 걔가 그 후로 남편의 공공연한 오피스 와이프가 되었고 상간녀가 되었다니 미칠 노릇이었어요. 농락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새 볼록 나와 있는 아랫배를 저는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저보다 어린 미혼녀가 불륜 대상이었으니 남편이 대단한 진심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임신 이후로는 둘이 정리가 되지 않았으려나 했던 것이죠. 얼마나 어떻게 만났든 회사 사람들은 그 모습만 봤던 거고 이제는 둘 사이가 다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여겼어요. 어떻게든 면죄부를 주고 싶었나 봐요. 몰랐다면 계속 살았을 만큼 남편과의 결혼 생활 문제는 크게 없었으니까요. 너 바람 피워? 그래서 저는 대놓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바로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패를 까는 것은 당장 정리하라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갑자기 바람이라니. 사실 오래전부터 몇 번 촉이 왔었는데 지금 처음 말하는 거야. 나 임신했으니까 임신한 와이프 두고 밖에서 몸 굴리는 더러운 짓 안 할 거라고 생각해. 믿어도 되지? 제 질문에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 관리 못하는 걸 보니 속이 쓰렸습니다. 저건 불륜 맞다고 확인해 준 거나 다름없었죠. 남편과 상간녀는 이제껏 따로 증거를 안 남겼을 만큼 치밀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만큼 별로 안 깊은 사이일 수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말도 없이 퇴근이 늦어지더니 늦은 밤에 만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마셨냐고 물어봐도 실실 웃기만 하고 완전 취했더라고요. 옷 갈아입으라고 하니까 싫다면서 바로 침대 위에 엎어졌습니다. 제가 남편 겉옷부터 편하게 벗겨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뒷목을 보게 되었어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성적인 접촉으로 남긴 것이었어요. 그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은 입으로 낸 흔적이었습니다. 놀라서 이곳저곳 살펴보니 희미하지만 분명히 셔츠 목하라에 여자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셔츠 안에 받쳐 입었던 얇은 반팔티가 뒤집어 입은 채였습니다. 아침엔 똑바로 입은 거 제가 출근 준비하면서 봤었는데요. 열받아서 머리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울며불며 난리를 피웠고 남편은 정신을 차린 대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사과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화가 가라앉을 리가 만무했죠. 상간녀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했습니다. 정리하라고 경고했어요. 회사에 이거 다 뿌리고 둘 다 매장시켜버리는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은 그렇다 쳐도 그쪽은 아직 어리고 창창한 나이에 앞길 망치고 싶어요? 판단 똑바로 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상간녀는 별 대답 없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뚫린 입이라도 차마 할 말은 없나 보구나. 전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순진했죠. 얼마 후 상간녀가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한다는 말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죠. 저는 당당한데요? 다짜고짜 죄인 취급하고 협박이나 하시는 거 너무 지저분해요. 저야말로 이번엔 봐드리겠습니다만 다음은 없어요. 저한테 그쪽 사진들 되게 많은데 사회생활 하시죠? 이거 다 뿌리고 그쪽 매장시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신 똑바로 하고 사세요. 화가 나서 턱이 다 떨리는 경험을 했어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라서 남편을 족쳤습니다. 잠금 걸어놨던 옛날 폰, 그걸 가져다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카카오톡이 풀려있더군요. 자료 보관을 안 하고선 로그아웃 해버려서 모든 게 날아간 모양이었어요. 너 진짜 솔직히 말해. 내 사진, 우리 부부 사이에서나 볼 법한 그런 것들 그 여자한테 보여줬어? 제가 간신히 이성 한 가닥 붙잡고 남편에게 물었는데 아니라고 잡아떼는 표정에서 흔들림을 잡아내고 말았습니다. 설마 보내줬니? 보고 실컷 비웃으라면서 내 사진들 보내준 거야? 아니라면서 고개를 흔드는 남편의 모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 본능이 알아채지 못했기를 바랐지만 저는 다 느껴버렸어요. 이성을 잃은 미친년이 되어 울며불며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비는 모습도 그저 중후스럽고 가증스러웠어요.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채로 드디어 저는 상간녀를 마주했습니다. 연락에 응하지 않더니 제가 정말로 당당하다면 나오라고 하니까 만나러 나와주더군요. 태어나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을 처음 봤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카페의 구석자리에서 마주보고 앉았어요. 제가 왜 그랬냐? 둘 사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맞냐? 어느 정도로 진지하냐?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상간녀는 시종일관 어떨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비꼬고 또 비웃었습니다. 얼굴만 봐서는 청순하고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진짜 사람은 외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진리더군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으니까 저를 따라서 상간녀가 웃었습니다. 시든 꽃에 물을 주는 것도 얼마나 지겹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꽃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요. 전 파릇파릇하잖아요. 그쪽이랑 달리. 그런 건방진 말을 하면서 또 싱긋 웃는데 제가 이성의 끈을 놓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상간녀의 뺨을 한 대 후려 갈겼습니다. 약해. 너무 약하다. 이래가지고 출산은 하시겠어요? 힘을 주실 수나 있겠어요? 그런데 한 대 맞고서 상간녀가 싱글벙글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사람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가서 그냥 있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분노에 찬 마음이 시키는 대로 상간녀를 때렸습니다. 그도 얼마 못 가고 저는 제풀에 제가 지쳐 자리에 다시 털썩 앉았고요. 공허한 표정으로 제가 눈물을 떨구고 있는데 상간녀는 엉망이 된 자기 머리칼을 몇 번 매만지더니 가방을 챙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울다가 매장을 나섰죠. 자기가 책임지고 저를 향해 그 상간녀가 어떤 협박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남편의 말. 부질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 싶었어요. 부부 사이는 이미 다 끝났지만 저의 미련은 오로지 제 뱃속에 든 생명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폭행으로 상간녀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반격 한 번 없이 일부러 저한테 맞았던 상간녀에게 제가 휘둘렸던 거예요. 상해 진단서를 바로 끊었던 상간녀는 매장 CCTV도 증거로 따뒀었더라고요. 집으로 재판을 받으라는 명령서가 왔고 민사소송 내용 증명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정말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던 그 시기, 저는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기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할 때부터 정신 놓고 울었어요. 사산이었죠. 남편은 그 상간녀를 자기가 설득해서 고소 취하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고소건은 결국 정리가 되었어요.
감정 소모가 너무나도 컸어요. 저와 남편은 그대로 이혼을 했습니다. 회사마저 정리한 남편은 멀리 떠나겠다고 했어요. 시댁이 있는 울산 본가로 가서 이제 거기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던 그 집에 있기 싫어서 나왔어요. 집을 바로 처분하려고 했지만 가족들이 말려서 그러진 않았고 새를 놓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음 회사랑 가까운 작은 빌라의 방을 얻었어요. 기존 회사는 아무래도 제 유산, 이혼 문제를 동료들이 자연스레 알게 되면서 머무르기가 불편해졌거든요. 상간녀 사건을 겪으며 너무 힘들었던 탓에 원래도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퇴사하고 반년 만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았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사회 단절이 일어났는데 그걸 환영하는 소수의 사람이 바로 저였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상간녀가 죽은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저의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지켜봐왔던 저의 절친, 그 친구가 상간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아서 가끔 염탐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서 보니까 상간녀가 올린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이러다 말고 그 계정에 저도 들어가 봤어요. 친구의 말대로였어요. 상간녀가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글이 한 달 전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지인들이 댓글을 달아놓고 있었죠. 교통사고로 떠난 상간녀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채 마지막에 올린 사진에서 여전한 단발머리로 환하게 웃고 있는 상간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진심을 다해 죽여버리고 싶었던 대상이었는데 실제로 죽었다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한 존재였기 때문에 더 이상 조금이라도 상대하기 싫어서 모든 걸 저는 그만두었었죠. 무미건조하게 살던 저에게 상간녀의 부고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속으로 너무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장이 떨리기도 했어요. 솔직히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의 여자가 한순간의 사고로 명을 달리했다는 게 무서웠죠. 어쩌면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저물어버린 저의 아기가 그 상간녀를 데려간 것은 아닐까, 그런 망상까지도 해보았어요. 몰랐던 게 나았으려나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또 그거대로 절 망쳐놓고 멀쩡하게 살고 있을 상간녀를 떠올리게 될 때면 전 괴로웠을 테니까요. 머릿속이 무척 어지러웠습니다. 갑자기 퇴근길에 비가 쏟아진 저녁, 저는 편의점에 1인분 만두 한 팩을 사다가 TV 앞에서 맥주랑 먹었어요. 왁자지껄한 예능을 틀어놓았는데도 기분이 점점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컵을 하나 가져와서 맥주를 조금 따른 후 제 앞에 두었습니다. 고인에게는 명복을 빌어주는 게 예의겠지. 잘 가라.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과 말을 하고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대로 TV를 보다가 잠시 잠이 들었고 자정 전에 깼어요.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양치만 간신히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마치 물을 먹은 송뭉치 같았어요. 이불을 덮자마자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서 상간녀가 나왔습니다. 배경은 기억이 안 나요. 어딘가에서 상간녀가 뒷모습을 보인 채로 앉아 있었고 저는 그게 상간녀임을 본능적으로 알고선 다가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질 때마다 제 안에서는 거센 분노의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저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게 하고 그 얼굴을 제대로 확인한 순간 응징을 해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너 오늘 끝장을 내주마. 영혼까지 갈갈이 찢어주마. 저는 무서운 포부를 되새김질하며 천천히 더 다가가 드디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어깨에 제 손이 닿으려는 순간 미안해요. 떨리는 목소리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했어요. 상간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상간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디론가를 향해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간녀를 불러 세우고 싶었는데 목에서 뭐가 걸려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점점 더 상간녀는 멀어져 가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럴수록 제 안에서는 분노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고요한 물결만이 잔잔하게 제 안에 남아있음을 느끼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지.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문득 눈을 떴더니 현실 속 침대 위였어요. 눈가가 축축했습니다. 꿈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마치 영겁의 세월을 보낸 기분이었는데 핸드폰을 집어 시간을 확인해 보니 아직 새벽 6시가 안 된 시각이었어요. 정말로 이상한 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혼 이후로, 아니 정확히 짚어보자면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그 시점부터 불행으로 점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불륜, 협박, 유산, 이혼을 겪으며 저는 정신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지내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사라지니까 그냥 사는 것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상간녀의 꿈을 꾼 이후로 제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회사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오죽하면 눈매가 또렷해진 것 같다고 화장법을 바꿨냐고 그런 얘기를 몇 명이나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점차 기운이 돌면서 활력을 띠고 있을 때 부서 팀장님은 안 좋은 때를 지나고 있었어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진짜 회사 전체에서 남녀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 팀장님이었는데요. 완벽하리만치 잘난 사람에게는 당연히 임자가 있었습니다.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날짜가 엎어졌을 뿐이지 결혼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소식통인 과장님께 듣기로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그렇게 됐다나. 그래서 팀장님이 요새 계속 저기압이었던 겁니다. 팀장님은 저보다 고작 1살 차이였지만 벌써 그 정도의 회사에서 팀장직을 역임하고 있을 정도로 능력자였어요. 학벌이며 스펙 좋은 건 공식이었고 집안 빵빵한 건 비공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매너가 좋았고 업무적으로 능력이 뛰어났어요.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었죠.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 저는 오히려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연예인 보면서 내 이상형이라고 떠들지만 직접 만나고 사귀어 볼 계획은 안 짜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이치였죠. 코로나 때문에 회식은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대신 부서별로 적은 인원끼리 먹는 것에 한해서는 회식비 지원이 나오게 되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심 식사로 그 기회를 써먹고는 했죠. 어느 날 대리님, 주임님, 저, 그리고 저랑 친한 직원, 이렇게 넷이서 칼퇴근하고 수제 돈가스 집 가서 맥주랑 즐기는 이른바 돈맥으로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귀한 금요일로 잡았기 때문에 다들 신경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친한 직원이 점심 먹고 탈이 난 거예요. 급체를 했는지 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입술이 허옇게 질려서는 결국 업무를 다 보지 못하고 1시간 먼저 퇴근하게 되었어요. 나머지 셋이서 가야 하나? 아니면 다음을 기약해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여차저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더니 팀장님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고 할 일도 없는데 저희랑 같이 저녁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무려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저희가 다 수긍을 했죠.
분위기 좋은 수제 돈가스 집에서 맥주 한 잔씩 같이 즐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팀장님이었죠.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헤어졌다는 그 소문이 맞다고 시인하더라고요. 워낙 집안끼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정식으로 사귄 건 3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람을 피울 거라곤 상상도 못했대요. 게다가 상대가 바람핀 상대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할 수 없어서 당장 헤어졌고 정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연인을 잃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계속 들고 있어요. 팀장님의 씁쓸한 뜻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며칠 전 꾸었던 상간녀 꿈이 다시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상념에 잠긴 채로 술을 달려버렸습니다. 저 혼자 맥주를 더 시키고 소주를 찾으면서 부어라 마셔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뭔가 단단히 홀려서 팀장님하고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제가 팀장님한테 먼저 들이댄 게 맞더라고요. 대리운전을 부른 팀장님이 자기 집으로 가는 방향에 저희 집이 있으니까 태워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회사랑 집이 멀지 않았어요. 당연히 회사 근처의 그 식당에서도 집이 가까운 편이었는데 그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 갑자기 비가 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쏟아진 비였어요. 집 앞에 차는 도착했는데 저는 혼자 들어가기 싫다고 무섭다고 팀장님한테 졸랐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듣기로는 제가 비 오는데 어두운 집 혼자 들어가기 겁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네요. 그래서 팀장님은 제가 스토킹이라도 당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니까 비틀대는 저를 부축하고 저희 집까지 같이 올라가 준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작정하고 팀장님을 못 가게 막았던 것 같아요. 대리기사님은 저희 집 앞에서 퇴근을 하셔야만 했죠. 제가 그런 여자였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을 회사에서 다시 볼 낯이 없어서 최악으로는 퇴사를 생각했어요. 심지어 원래 저는 다른 사원들보다 더 팀장님이랑 전혀 가깝거나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 삭막한 관계였는데 하룻밤 사고를 쳐버린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일에 없었던 일로 못하겠으니까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낼지 서로 좋은 방향으로 고민해 봅시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저에게 팀장님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성에게 그런 여지를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알고 있었으므로 얼굴이 화끈거렸죠. 회사 팀장님이랑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친구에게 또 털어놓았는데요. 대화를 하다가 문득 제가 상간녀 얘기는 빼놓고 그 이상한 꿈을 꾼 이후로 나한테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 너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꿈을 꾸면 무시하지 마. 꿈에 대한 걸 알려줬죠. 자기는 꿈 자체를 안 꾼다며 시큰둥했던 친구였는데요. 며칠 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의 아버님께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어디에 갇혀서 못 나오는 꿈을 꿨거든? 그런데 오늘 아까 화장실에서 뭔가 우당탕 소리가 나는 거야. 원래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했을 텐데 네 말이 갑자기 머리를 스쳤어. 그래서 가봤더니 아빠가 가슴팍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더라고. 많이 놀랐는지 조금 울먹이면서 친구가 하는 말에 제가 정말 놀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친구가 원래 반응이 무심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수업이나 자습 중에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 다들 반사적으로 돌아보는데 친구는 그러질 않아서 제가 오, 무신경 하면서 놀리기도 했는데요. 꿈, 그리고 제가 한 말 덕분에 무사했던 거라면서 친구가 고맙다고 했어요.
일찍 바로 발견해서 천운이었고, 만약 늦었다면 친구의 아버님께서는 후유증을 앓게 되셨거나 최악으로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어딘가 오싹하기도 하고 아무튼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전 남편과 같이 살았던 그 집, 제가 거기서 지내기 싫어서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고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의 집값이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무리해서 욕심냈던 신혼집이었고, 이혼하면서 전 남편이 위자료랍시고 저에게 남기고 간 재산이었어요. 결혼 2주년을 기점으로 대출의 대부분을 갚았고, 이혼하고 전 남편과 정리하면서 사실상 완전히 갚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불륜 저질렀던 것으로 나중에 자기 아들 발목 잡고 신세 망치려 드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전 시부모님 두 분이 집의 대출금을 상당수 갚아주셨거든요. 위로금이 아니라 입마금 값이었죠. 그랬던 저희 집이 수억이나 올랐어요. 실거주에는 그다지 매력을 못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지만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에 비해 남자친구 자체도 그렇지만 그쪽 집안이 워낙 좋아서 결혼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상도 못하게 흐름이 잘 가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은 친누나가 있는데요. 잘생긴 남자친구랑 남매 아니랄까봐 아이 엄마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날씬하고 예쁜 외모에 시집도 엄청난 집안으로 간 분입니다. 제가 그 누나분이랑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만났다기보다는 마주친 자리였기 때문에 전 껄끄러웠는데요. 어차피 남자친구로부터 제가 이혼녀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을 테니 그 부분이랑 현재 재산은 얼마 정도 있는지 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상간녀 때문에 별 고생 다 했던지라 그 정도의 재산은 보유하게 되었다고 조금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누나분이 갑자기 불타오르는 겁니다. 자기는 집안끼리 그렇게 오래 다 알고 지냈으면서도 자기 동생이랑 결혼 약속해놓고 유부남이랑 바람 피웠던 기집애 때문에 아직까지 배신감과 충격으로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간녀 얘기 들으니까 또 막 속에서 화가 타오르네요. 기혼자 건드리는 미친 것들은 이 사회의 악입니다. 피해자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행복해지는 게 맞는 순리죠. 흥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니 저한테 자기 동생과의 사이를 무조건 강력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가정 파탄자 상간녀들한테 피해를 입은 두 사람끼리 운명처럼 잘 만나 행복해질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제가 한참 떨어지는 조건인데 결혼이 이렇게 성사되는 건가 싶어서 얼떨떨했습니다. 저는 사내연애는 싫다는 주의였거든요. 소문 돌면서 가타부타 많은 말들이 얹어지는 게 너무 달갑지 않아서요. 그래서 계속 숨기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그럼 청첩장 돌릴 때 밝혀야 하나?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청혼을 받은 셈이 되어버려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저는 제 입에서 결혼의 결자도 한번 꺼낸 적 없었는데 남자친구랑 사귀면서부터는 상황이 자꾸 결혼하는 쪽으로 금방 흐르고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팀장님이에요. 너무 잘난 존재가 있길래 입사했을 때부터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못 봤고 차마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볼 욕심조차 안 냈던 게 바로 팀장님이었는데 설마 사귀게 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결혼을 목전에 두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만 들어요. 아무리 고심을 해봐도 상간녀가 저에게 사과했던 그 꿈을 꾼 이후 딱 그때부터 제가 다 잘 풀리기 시작한 게 맞거든요.
엄청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미안함을 가지고 상간녀가 저에게 좋은 길을 열어준 걸까요? 꿈에서 상간녀의 미안하다는 그 말에 제 안에서 분노가 사라진 걸 느꼈었는데 그러면서 나쁜 기운이 물러간 걸지도 모르죠.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저는 엄청나게 꿈만 같은 행복한 일상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